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노동시장론 우리가 5강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특강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실은 5강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압축을 해서 싹 훑기는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조금 자세해야 하자니 부족하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각 목차별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쭉 훑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업 쪽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실업의 개념하고 종류 몇 가지 봤는데 지금 제가 판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분류 이쪽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찰적 실업을 우리가 공부했었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 포맷대로 한번 키워드를 생각해 보세요.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발생 원인은 키워드로 단어로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인 거예요. 제목을 괜히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목으로부터 여러분들 개념을 좀 이렇게 도출해내는 연상법도 괜찮습니다. 마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죠. 탐색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정부 부족 때문에.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왜 실업이 발생하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거잖아요.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어야 되고 당연히 생산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주니까 노동 수요, 고용이 줄게 되는 거고 실업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부터 노동 수요가 줄어서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책은 이쪽 경기적 실업은 사실은 대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책이 뭐냐면 노동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써주면 돼요. 그죠? 이게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늘려주면 돼. 그게 뭐예요? 노동 수요, 즉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죠. 이게 고용 창출 정책이잖아요. 일자리란 말을 쓰대요, 요새는요.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을 쓰면 되죠. 그래서 케인즈적으로 대공황 때 케인즈가 주장했던 정책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주장했던 정책을 직접 실시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그 당시에 대공황 때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여서 대규모의 공공근로를 했죠. 대규모 공공근로. 그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대규모의 공공근로 사업 같은 거. 이거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이거죠. 뉴딜 정책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것들을 실시하거나 또는 일자리가 앞으로 향후 늘어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국가 기관 산업을 좀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할 때는 공공근로 같은 거 하지만 이건 재정 부담이 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을 장기적으로 좀 육성해주면 앞으로 이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국민의 정부였나? 그때 왜 정보통신부 만들어가지고 막 정보통신 쪽의 산업을 국가가 막 육성시켰잖아요. 그 덕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이동통신 산업을 생각해보세요. 고용창출 효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죠? 2집 걸로 하나씩 핸드폰 가게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관 산업이나 국가 성장 동력 산업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거죠. 그러면 향후 앞으로 장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날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이거는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법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왜 노동 법규 공부할 때 했을 거 아닙니까?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이런데 특히 이제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보면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조정, 고용안정대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 노동 수요는요 사실은 유발 수요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죠. 유발 수요 즉 생산물 시장의 수요로부터 유발 촉진된다고 파생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안 쓰더라도 수요를 늘려주는 정책을 써도 돼요. 소비를 늘려주는 정책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죠.
삼양라면이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많이 팔리면 삼양라면 공장의 고용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총수요라는 말을 쓰거든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라 그래요.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면 됩니다. 즉 이게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라서 이걸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기부양책 이렇게 얘기하죠. 경기를 업시켜 주는 거예요. 공중부양할 때 부양이에요. 이거는 공중부양할 때 경기를 띄워주는 정책을 쓰면 돼. 그러려면 돈을 막 풀어야 돼. 시장에다 막 돈을 푸는 정책을 씁니다.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실은 통화량을 이렇게 늘려주는 이런 정책. 시장에 정부가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막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정 정책이 있고요, 금융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이건 정부가 행하는 거고, 금융 정책은 이제 주로는 중앙은행이 행하는 정책이죠. 그럼 정부가 행하는 재정 정책으로서 시장에 막 돈을 풀어주는 경기부양책이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막 사업을 벌리는 거지, 정부 지출을 막 늘리면 돼요. 돈을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정부가 좀 흑자 재정 상태여야 되겠죠? 지갑에 돈이 있어야 돈을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막 늘리는 정책을 쓰거나, 또는 부동산 담보로 왜 대출 같은 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이거 대출 한도제 같은 거. 대출 한도제를 좀 완화하는 정책도 있어요. 대출 한도제를 완화해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왜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죠. 그 다음에 세금 감면해주는 거죠. 감세 정책 같은 것도 있죠.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운영하기에 따라서 뭐 효과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써줘야 돼요. 지금 뭐 경기 침체 다운되어 있으니까 경기가. 그 다음에 금융정책으로서 여러분들, 금융정책으로서 얘기되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주로 행하는 거. 율자로 끝나는 정책들이 보통 이거죠. 이자율 같은 거, 이자율.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낮춰야 되겠지.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은행으로 들어갈 돈들이 시장에서 막 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총수요가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재할인율 같은 게 있죠. 재할인율이라든가 또는 뭐 지불 준비율 같은 거,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다 지불 준비율 이런 건데, 이런 걸 낮추는 정책을 쓰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좀 어려우시니까 기본 이론 안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율자로 끝나는 것이 다 금융 정책이거든. 이건 다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낮추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업되면서 고용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대책이죠. 근데 계절적 실업은요, 이건 규칙적이고 순환적인 계절적 변화로부터 오는 경기적 실업의 일종입니다. 개념이 그래요. 이 계절적이잖아요, 계절적. 그래서 규칙적이고 순환적인 계절적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예가 뭐가 있었습니까? 스키 시즌이 끝난 후에 스키장. 그러니까 스키 시즌 동안은 스키장에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니까 핫바 파는 아줌마, 커피 파는 아줌마,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묵 파는 아줌마,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 엄청나게 일자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키 시즌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스키장 안 오죠. 그러면 다른 지역과 상관없이 규칙적이고 순환적인 계절적 변화로부터 스키장 주변 지역만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거죠. 이게 경기적 실업이에요. 계절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적 실업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요, 경기적 실업의 일종입니다. 경기 침체로부터 오는. 다만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오는 원인이 계절적, 규칙적이고 순환적인 계절적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둘 다 뭐라요? 이 둘은 공통점이, 이게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오는 실업이에요. 유효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그래요. 또는 유효란 말을 줄여서 그냥 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수요 부족 실업. 경기 침체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계절적 실업은 큰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스키장에서 핫바파는 아줌마는 스키 시즌이 끝나면 자기는 여기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규칙적이고 순환적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한밥 하시다가 스키 시즌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해수욕장 쪽으로 또 가겠죠. 핫바를 팔든 뭐 통닭 치킨을 팔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미리 예측이 용이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특징이에요. 미리 예측이 용이하다. 그게 이제 경기적 실업과 다른 점이지. 그러니까 경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물어보면 둘 다 유효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경기적 실업은 선생님들 사실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제학자들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근데 계절적 실업은 예측이 미리 예측이 용이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뭐냐? 이건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에요. 노동시장의 수급 구조의 불균형으로부터 오는 실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본서 이론에서는 제가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사양산업과 성장산업 예를 들었었죠. 사양산업과 성장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동시간대에 사양산업 쪽은 지금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죠?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반대로 성장산업 쪽은 지금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이. 그런데 다만 이 일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실업된 사람들이 이쪽 일자리에 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게 되면 노동은 동질적이고 완전 대체가 가능하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새로운 직무, 여기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양 산업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석탄 산업 같은 거 예를 들었죠. 성장 산업은요, 이동통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양 산업, 석탄 산업 쪽에서 어제까지 일을 하시던 광부 아저씨가 여기서 해고됐어. 그러면 그 광부 아저씨가 오늘 도시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동통신 가게, 핸드폰 가게에서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판매할 수 있겠어요? 어제까지 광부 석탄 캐던 아저씨가 못하죠. 그 이동통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교육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못 오니까 실업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육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훈련. 이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다 받고 나면 이리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정부가 교육훈련을 열심히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같은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발전 단계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 국가에서 농업 국가에서 산업화 국가로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를 가보세요. 근로자들은 전부 다 농사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장,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게 되면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건 농사 짓는 경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도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죠. 수급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부 다 교육 훈련이 대책이 되는 거죠. 그죠? 대책이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기술적 실업은 뭐예요? 이건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죠.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럼 생산 기술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길래 실업이 발생하죠? 노동이 하던 일을 기계 설비가 대체하는. 이런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가 오게 되면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 설비가 대신하잖아요. 또는 전산 설비, 자동화 설비, 컴퓨터 설비가 대신하죠.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하죠. 자, 그럼 이런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기계를 다 망가뜨리면 되겠네요? 큰일 나죠, 그러면. 이런 기술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더 이상 노동은 생산 요소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구조 발전 단계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뭐 전직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전직, 직업을 바꾸거나 노동 이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교육 훈련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은 둘 다 차이점이 있다면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교육 훈련이라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인력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걸 포괄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죠. 그래서 인력 정책이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면 객관식에서 물어볼 때 우리가 충분하게 답을 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까지 논점을 지금 공부한 거예요. 2차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객관식은 제가 최근에 길게 보면 2007년 거부터, 그다음에 짧게 보면 이제 뭐 한 2011년, 2012년, 2013년 정도 한 3개년치 정도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데, 최근 3개년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쪽에서 출제 포인트가 잡혀요. 최근에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실업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정보 얘기가 나오고 정보의 부족 또는 뭐 정보의 유통 장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마찰적 실업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 무조건 통밥 찍을 때는 어떤 설명이 나오더라도 마찰적 실업을 찍으면 거의 확률이 75%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주관식에서도 2020년에 나왔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간단히 써봐라 하는 문제. 그건 나중에 우리가 2차 공부할 때 별도로 따로 또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실업은 다 끝난 거예요. 실업은.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깊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거니까 일반적인 특강과 달리 자세하게 우리가 정리를 논점 중심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3편 실업이 끝났고요. 제4편이 이제 노사관계론이죠. 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은 원래는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던 파트였는데 최근에 3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거의 막 이쪽이 출제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문제풀에 문제들이 지금 막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노사관계론도 이렇게 썩 무시를 할 수는 없다. 제4편이 노사관계론인데요. 노사관계론은요,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노사관계 이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요, 노동삼권론이에요. 노동삼권론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노동삼권의 경제학적 분석이라고 제목을 달죠, 보통.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삼권은 헌법 33조잖아요. 그죠? 근로삼권.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가 단결권. 단결권이죠. 단체 결성권.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체 행동권이죠. 전체적으로 쓱 스크립을 할게요. 단체 행동권. 쟁의권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쟁의권. 다툴 수 있는 권리다 이건 같은데 쟁의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사관계에서 공부해야 될 범주는 여기까지라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노사관계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되어지는 게 이게 던롭이라는 학자죠. 던롭의 시스템 이론이 있어요. 요거 하나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결권 쪽은 여러분들 이 헌법 33조 단결권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동자 단체가 뭐예요? 이게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단결권은 요거는 노동조합론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들이 보통 서술합니다. 노동조합론. 그래서 노동조합론, 그 다음에 단체교섭. 그래서 노동조합론에서 공부할 건 노동조합의 유형이에요. 유형. 종류. 유형. 요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시스템 이론부터. 자, 시스템 이론은요, 이건 출제가 되면 좀 쉽게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스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보지 않고, 박스 문제 같은 거를 쳐서 제시문을 몇 개 주고는 2개 정도 줄 겁니다. 주고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거 그러면 시스템 이론을 골라주는 것 정도, 정답으로. 또는 뭐 시스템 이론에 대한 설명 쭉 써놓고, 이걸 주장한 학자는 그러면 던롭 골라주는 정도죠.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볼 건데, 이건 현대적 이론이에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 현대 입장에서. 당사자론이 나오죠. 당사자. 주체. 또는 뭐 교수님들의 번역한 내용을 보면 주역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긴 해. 그래서 당사자가 이건 3당사자론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사. 원래 전통적으로 노사관계는 노와 사의 관계잖아요. 근데 노사에다가 정부까지를 포함하죠. 정부까지를 포함하는 이 3당사자론의 입장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지금 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대적 이론으로서 시스템 이론은 노사관계 자체를 하나의 노사정의 믹스된 결합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당사자들이 일정한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데올로기. 이걸 이제 번역해서 뭐 사고, 경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당사자, 이 세 당사자들이 노사정 일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 측은 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 측은 뭐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다만 이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행동을 제한 없이 하는 건 아니죠. 일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가 규칙이라 그래. 규칙. 룰이에요. 룰. 일정한 룰을 지켜가면서 이데올로기 기초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 기초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이들이 일정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들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그래서 환경 요인들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일정한 규칙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하는데, 이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죠. 이들은 복합된 결합체로서, 이렇게 해서 유기체적 결합을 해서 이루어져요. 유기체적 결합.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결합. 또는 이걸 동태적이란 말, 움직일 동자, 동태적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시스템 이론을 골라주시고, 학자로는 던노블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게 3당사자론의 입장. 노사, 정까지를 포함한다는 거. 이 정도가 이제 시스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노동상권으로 들어오면 단결권 있죠? 자, 이게 노동조합론이라고 했죠. 노동조합론. 자, 저희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노사관계론에서 핸드아웃 8번 던노벨 시스템 이론 이제 있죠? 요거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 요거 정리한 거 요거를 거기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나왔잖아요. 그럼 노동조합 쪽에서는 출제가 되면 뭐가 출제가 되느냐면, 노동조합 쪽에서는 유형이에요. 유형. 노동조합의 종류. 유형. 그럼 노동조합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은 거기다 적어놨죠. 직업별 노동조합이 있어요. 이걸 직종별 노조라고도 해요. 노조가 있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별 노조가 있죠. 산업별 노동조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장단점은 서로가 이제 공유가 되니까, 직업별 노조는 이쪽도 출제 유형이 항상 설명 나오고 이 설명에 해당하는 노조를 고르는 문제. 그래서 여기다 일반 노조 같은 거 하나 더 집어서 사지선다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노조는 어떤 노조냐 고르는 문제인데, 직업별 노조가 정답이 되려면 두 가지 정도가 논점이 나오죠. 첫째가 뭐가 있냐면, 직업별 노조의 특징이에요. 최초 출연하는 모습이에요. 노동자 단체로서 최초 출연, 또는 가장 먼저 발달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가장 먼저 발달한 노동조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업별 노조는 대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넘어오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전까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숙련된 수공업자들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 위기에 놓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 기성복들이, 양복들이 막 나오니까 양복점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죠? 옛날 수공업을 했던 그런 똑같은 거지. 그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숙련된 수공업자들이 자신들의 배타적 독점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이렇게 뭐 뭉친 카르텔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징 나올 때 두 번째, 직업별 노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숙련 노동자. 원래 정확하게 숙련 수공업자였죠. 근데 이제 이걸 노동자 넓은 의미로 보자면, 숙련 노동자 수공업자들의 배타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출제가 될 때 보면 가장 먼저 발달한, 뭐 최초 출연이나 숙련이란 말이 나오면 숙련 근로자의 보호, 이러면 여러분들 직업별 노조를 골라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최초 출연 또는 숙련 근로자, 숙련 노동자의 이익 보호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직업별이니까 기업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직업이나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전부 다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규모로 보자면 노동조합의 규모로 보자면 제일 큰 규모가 뭐야? 산업별이 제일 큰 규모겠죠? 산업별 노조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거는 기업별 노조가 제일 규모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이 바로 직업별이거든. 예. 직업별 노조 또는 직종별 노조.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쉬워요.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가장 규모가 크다면 이건 가장 규모가 작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교섭력으로 따지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으로 보면 산업별 노조가 가장 강하겠죠. 규모가 제일 크니까 힘도 제일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섭력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교섭력이 약한 게 여기에요. 기업별 노조. 가장 약하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강하지만 얘보다는 약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얘의 특징이 바로 그거야. 얘보다는 덜하지만 얘보다는 뭐가 장단점이 전부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별과 기업별 두 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산업별 노조는 뭡니까? 산업별 노조는요, 서로 회사가 다르고 기업이 다르고 직종이 다르더라도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면 모두 같은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규모도 크고 노동자 계급 연대의식도 가장 강하고, 그래서 노조의 교섭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별 사업자들에 의해서 그 노동조합이 혁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투쟁력도 제일 강하고. 물론 이게 장점이야. 대신에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산업별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별 직종이나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 좀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그 소통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별 노조원들과 산업별 노조의 간부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효율화 이런 거죠. 중앙 집중화의 이제 단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민주주의 이념에 제일 부합하는 건 사실 이거죠. 잘만 운용된다면. 기업별 노조는 같은 회사에 직원들끼리 노조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회사 내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있잖아요. 이런 것 대표적인 기업별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마다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노조원들은 다 같은 회사 직원들이잖아요. 굉장히 유대감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정들이 감안된 단체 교섭이 아주 통일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거 장점이죠. 그 다음에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이 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노동조합 내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가 쉬워요.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물론 이게 장점. 단점이 있다면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어용노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용노조가 될 가능성. 회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 뭐 장단점이니까 여러분들은 특징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쪽은 그렇게. 그래서 교섭력의 강도로 보자면 산업별 노조가 가장 강하고 기업별 노조가 제일 약하다. 그리고 직업별 노조가 출제가 될 때는 이런 말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동조합의 가입 강제 조항과 관련된 게 샵제도죠. 샵제도. 근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한 번만 읽으시면 헷갈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픈샵, 클로즈드 샵, 유니온 샵 정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기본 샵 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시 샵이나 프리퍼렌셜 샵 또는 메인티너스 멤버십 샵 있죠? 요거에 이제 보통 변형된 샵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출제가 될 때는 보통 이제 이 안에서 나옵니다. 오픈샵은 뭐야? 오픈샵은 오픈, 열려 있다는 거잖아. 사업장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샵의 개념은 뭐냐?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할 때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불문하고 자유롭게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샵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사용자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을 신규 채용을 많이 하겠어요? 비노조원 중에서 신규 채용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리한 샵제도죠. 그래서 노조에게 가장 불리한 샵제도고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샵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반대되는 게 클로즈드 샵이죠. 클로즈드 샵은 반대잖아요. 닫혀 있다는 거잖아.
오픈에 반대죠. 그러니까 클로즈드 샵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할 때는요, 반드시 노조원 중에서만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샵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자들은 전부 다 노조원 신분이죠. 그러니까 노조의 힘은 갈수록 강해지겠죠. 그래서 노조에게 가장 유리한 샵 제도가 뭐냐 그러면 클로즈드 샵을 찾아주셔야 돼. 또는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거 그러면 클로즈드 샵이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절충적인 게 유니온 샵이에요. 유니온 샵. 유니온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크로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니온 샵은 신규 채용할 때는 오픈 샵처럼 운영하다가 신규 채용 후에는 클로즈드 샵처럼 운영돼요. 다시 말하면 유니온 샵은요. 신규 채용할 때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할 때는 오픈 샵처럼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불문하고 신규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신규 채용이 된 후에는 클로즈드 샵처럼 운영됩니다.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노조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된 자가 비노조원일 때 신규 채용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해서 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신규 채용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는 노조원, 비노조원 불문하고 신규 채용할 수 있지만 채용된 후에는 결국 클로즈드 샵처럼 모든 채용된 사람들은 전부 다 노조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절충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시 샵 제도는 뭐 노조가 노조에 가입할 의무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노조에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시키지는 않는 대신에 비노조원들이 노조의 활동을 통해서 이 열매를 너희들도 같이 먹으려면 최소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내는 조합 회비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라 이거죠. 그래서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노조가 비노조원 너희들 노조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시키진 않지만 너희들한테도 내가 돈을 받겠다. 그럼 너희들한테 받은 돈으로 내가 에이전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면 뭐 단체 협약 같은 거 좋게 잘 유리하게 체결하면 그 열매는 너희들도 따먹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이전시 샵 제도는 노조에 가입할 의무를 강제하진 않지만 노조가 비노조원에게 조합원들에게 걷는 조합회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해준 이런 샵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는 조합회비를 징수하고 비조합원들에게는 조합회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또 징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 샵 제도에 따르면 노조 가입률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메인티넌스 멤버십 샵은 이 샵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은 노조로부터의 가입의 문제가 아니라 탈퇴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티넌스 멤버십 샵 이게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이라 그래요.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단체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퇴의 자유가 제한되는 샵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조직 결성과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뭐냐면 노동조합의 조직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어디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임금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요거는 화살표 관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되고요. 1차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거기는 노동조합의 조직 결성과 임금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조 조직이 노조 비조직 부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미치는 효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세 가지 효과를 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파급 효과죠. 파급 효과라고도 하고 이전 효과라고도 해요. 이게 둘 다 출제가 됐던 내용이라서 이거 하나 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위협 효과를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기 실업 효과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 볼 때는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봐야 되니까 비조직 부문, 조직 부문. 그래서 노조 조직 부문이 있고 조직 부문과 노조 미조직 또는 비조직 부문. 미조직 노조가 아직 조직되지 않아. 미조직 부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보죠. 자, 노동조합이 조직됐어요.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노조 조직 결성이 되면 임금이 오르겠죠. 조직 부문에. 임금이 오를 거 아닙니까? 임금을 오르려고 노조를 만든 거니까 근로조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임금이 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죠. 고용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업이 늘죠. 해고가.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실업된 해고된 사람들이요,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쪽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죠. 이쪽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조 미조직 부문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여기서 노동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요? 초과 공급 상태가 만들어지죠. 수요 공급이 딱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추가 공급이 이루어져요. 초과 공급이. 그러면 이쪽에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초과 공급이면 임금 하락 경쟁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임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예요. 노조 조직 부문의 임금 인상이 노조 미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했죠. 이게 파급 효과 내지는 이전 효과예요. 두 번째, 위협 효과는 뭐냐? 노조 조직 부문의 임금이 오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곧바로 노조 미조직 부문에서 노조 조직의 욕구가 강해져요. 우리도 노조 만들자.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조 미조직 부문의 사용자는요,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서, 노조 조직을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임금을 올려줘요. 미리. 야, 내가 임금 올려줄 테니까 노조 만들지 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조 조직 부문의 임금 인상이 노조 미조직 부문의 임금을 올리는,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했죠. 이게 위협 효과예요. 위협 효과. 근데 마지막 대기 실업 효과는 뭐냐? 대기 실업 효과는요, 여기 막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조 미조직 부문에 있었던 고용 근로자들이, 고용된 근로자들, 취업되어 있는 고용 근로자들이요, 이거 뭐야? 저쪽이 우리 여기보다 훨씬 더 임금이 높네? 뭐야? 나는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나 절로 나 갈래. 자발적인 노동 이동이 일어나요. 자발적인 노동 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용됐던 근로자들이요, 사직을 하고요. 사직을 하고는 이쪽으로 가서 대기 실업자가 되는 거야. 대기 실업자. 높은 임금을 받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기 실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쪽은 결국 고용 근로자들이 사직을 절로 유입이 되죠.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동 공급이 줄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만들어지죠? 수요 공급이 딱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주니까 초과 수요가 만들어지니까 임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오르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노조 조직을 통한 임금 인상이 노조 미조직 부문에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효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파급 효과는, 이전 효과는 내리는, 위협 효과와 대기 실업 효과는 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 결성이 노동조합 비조직 부문 또는 미조직 부문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상승시키는 효과를 옳게 묶인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협 효과와 대기 실업 효과를 찾아주셔야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요 효과는요, 자, 이런 위협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자, 노조 조직 부문과 노조 미조직 부문 간의 임금 격차가 자, 이쪽은 심해질까요? 완화될까요?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 노조 조직 부문 임금이 오르고, 그다음 미조직 부문 임금이 떨어지니까 노동조합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심해지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저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두 개는 노조 조직 부문의 임금 인상이 미조직 부문의 임금을 같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조직 부문과 미조직 부문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합니까? 완화시키죠? 이해되세요, 이거? 같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그래서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 나왔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요건 조금 어렵지만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이게 바로 노동조합 조직이 노동조합 미조직 부문에 임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정리해 놓은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단체 교섭이 있죠. 단체 교섭인데 단체 교섭 쪽은요, 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것밖에 안 나와요, 출제가. 그래서 단체 교섭 쪽은 단체 교섭의 종류,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한 장으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자, 단체 교섭의 경우는 이제 세 번째 노동상권론에서 노동조합론 끝났으니까 이제 단체 교섭 볼 거 아닙니까? 단체 교섭은요, 유형이 제일 중요한데 단체 교섭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볼게요. 기업별 교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단위 노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별로. 단위 노조가 있으면 이 단위 노조가요, 단위 기업과 단체 교섭을 하는 거야. 단체 교섭의 대상이. 이걸 우리는 그냥 기업별 교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 회사와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자동차 회사 내에서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교섭을 하는 거죠. 기업별 교섭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가 개별 기업과 단체 교섭하는 거 가장 기본 포맷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 노조에 산업별 노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산업별 노조가 여기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가 있겠죠. 사용자 단체와 단체 교섭을 체결하는 거. 이건 이제 산업별 교섭이 되겠죠. 이거 아주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위 노조가 단위 기업과 단체 교섭을 할 건데 기업별 교섭을 상대는 얘가 그대로인데 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체 교섭권을 상급 단체인 이 산업별 노조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임을 해줍니다. 교섭권을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하니까 위임을 받은 이 산업별 노조가 원래 얘의 단체 교섭의 대상은 얘잖아요. 이 단위 기업과 이렇게 단체 교섭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쫄병과 쫄병끼리 싸워야 되는데 대빵이 쫄병과 싸우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돼요. 이게 대각선 교섭이죠. 그래서 대각선 교섭은 여러분 우리가 패턴 교섭의 성질이 있다고 공부했었어요. 패턴 교섭 또는 유형 교섭이라고 하죠.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자,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요번에는 뭐냐면 단위 노조가 단위 기업과 기업별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권을 위임해 주는 게 아니라 얘하고 당사자로서 교섭을 해요. 근데 거기에 얘가 참여하는 거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같이 얘랑 하는 거야. 이게 공동교섭이에요. 공동교섭.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하고 단체 교섭을 하는데 산업별 노조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교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공동교섭이에요. 그러니까 공동교섭도 사실은 패턴 교섭의 성질이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뭐냐면 연합교섭이라는 게 있어요. 연합교섭. 연합교섭은 뭐냐면 개별 단위 노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그리고 개별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를 보면 뭐 현대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옛날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 대우자동차 회사, 기아자동차 회사, 삼성자동차 회사 뭐 있겠죠. 더 이상 없나요? 우리나라에? 네. 이런 개별 회사들이 개별로 단위 노조하고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집단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단체 교섭을 하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때로 지어서 한다 그래서 이걸 집단 교섭이라고도 하고요. 서로가 연합해서 한다 그래서 연합 교섭이라고도 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단체 교섭의 유형이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죠. 그림 시각적으로. 그러면 출제가 될 때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대각선 교섭이나 공동 교섭이 패턴 교섭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게 단체 교섭의 내용입니다. 단체 교섭의 내용.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다 단체 교섭에는 그림 요거 그려 넣으시라고 여백 주고 밑에다가 간단하게 했는데 뭐 따로 쓸 건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파워바이저 단체 행동 단체 교섭까지 봤으니까 이제 단체 교섭. 단체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않냐면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게 단체 행동권이에요.
자, 단체 행동권과 관련해서 이제 뭐 쟁행위에서 뭐 쟁행위 종류 쭉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뭐 가볍게 보시고 우리가 볼 건 힉스의 파업 이론 또는 뭐 단체 교섭 모형이라고도 얘기하는 오늘 볼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파업 개시예요. 원점. 파업 개시.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임금률이죠. 임금률. 여기서부터 파업이 개시되는 거니까 시간 타임이죠. 그러니까 파업 기간 또는 파업 예상 기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뭐 힉스는 이제 파업 개시 이후에 노사 측의 주장 임금률 곡선의 변화를 이제 설명한 건데요. 단체 교섭 단계에서 여기 이제 파업 개시 이전이니까 여기가 단체 교섭 단계일 거 아니에요? 자, 단체 교섭 단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장 임금률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테이블에.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뭐 기본 이론에서 했습니다만 사측은 주로 낮은 임금률을 주장하겠죠. 한 5% 임금 인상률을 주장한다 그랬잖아. 생산성을 기준으로 생산 비용을 줄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노조 측은 한 15% 정도의 임금 인상률을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5% 15%가 예를 들면 뭐 한 10% 정도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여기서 10% 정도에서 10% 임금 인상률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죠? 파업으로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힉스의 얘기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측과 노조 측이 이렇게 온전하게 합리적인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 임금률을 관철시키려고 그래. 나는 5% 이상은 절대 못 준다. 차라리 공장 문을 닫겠다. 노조 측은요. 나는 15% 이하로는 임금 인상률 못 받아준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서로가 이게 양보가 안 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단체 교섭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파업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파업 개시가 이루어진 다음을 보잔 말이에요. 파업 개시 이후에 이제 파업 기간 또는 파업 예상 기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이제 어떤 모습이 발생하느냐? 사측은 그렇게 우리는 5% 이상으로 못 준다, 양보 못 한다 했던 얘네들은 점점 파업 개시 이후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파업 손실이 막 커지죠.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말이야. 조업 중단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납품 같은 거 기한 못 맞추고 그러면 대회 신인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파업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야. 저울질을 합니다. 야, 도대체 내가 임금을 양보하는 거하고 파업으로 인해서 받는 손실, 이걸 따져보면 임금 양보는 그대로인데 파업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게 커지니까 주장 임금률을 노조 측의 임금률에 양보를 자꾸 한단 말이야. 양보를 해요. 접근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절대 5% 이상을 못 간다 라고 했던 이 단체 교섭 단계에서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가던 것이 파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 손실이 커지니까 점점 노조 측의 주장 15%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이래서 이게 사측의 임금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측의 임금 곡선은 파업 개시 이후에 형태가 어땠어요? 우상향의 모습이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우상향 한다는 거야, 우상향.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노조 측은 그러면 임금이 15%에서 딱 일치가 돼요? 안 되죠. 노조 측도 마찬가지예요.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임금 손실이 막 커지죠. 파업하는 동안은 임금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노조 측은 15%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했던 이 임금을 사측의 임금률에 접근하는 경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슬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게 노조 측의 임금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우하향의 모습을 띠죠. 이해되시죠? 이 그림이.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변함이 없을 거라고 했던 이 임금률이 파업 개시 이후에 파업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 우하향의 모습을 갖는다고. 그러면 파업은 어디서 종결되겠어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파업 개시 이후에 두 점이 만나는 점. 여기서 파업은 종결되겠죠. 그죠? 그게 힉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럼 파업이 종결되는 합의를 도출해낸 이 임금률은 몇 %예요? 노사 모두가 단체 교섭 단계에서 조금만 양보를 했다면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결과잖아요. 근데 이 도출할 수 있었던 이 10% 임금 인상률을 이 기간 동안, 파업 기간 동안에 파업 손실과 임금 손실을 부담하고 도출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뭐다?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요 기간 동안에 이 두 손실을 부담했으니까. 그러니까 힉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경우라도 파업은 두 노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최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급적 단체 교섭 단계에서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적 행동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단체 교섭을 굉장히 중시 여겼다는 점에서 이런 모습인 거고. 그런데 파업 이후로 설명을 했잖아요. 파업 기간. 그래서 파업 이론이라고도 해요. 사실은 힉스의 이론은 그래프는 여기는 없는 거야.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고, 힉스의 이론은 이거예요, 이거. 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낮은 임금률을 주장했었던 파업 개시 당시에 얘가 사측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다음 처음에 높은 임금을 주장했던 게 이게 노측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이게 바로 이 힉스의 파업 이론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최적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럼 여러분들 파업 개시 이후에 사측과 노조 측의 임금 곡선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됐어요? 파업 기간이죠. 파업 기간. 그래서 사측과 노조 측의 임금 곡선은 뭐의 함수다? 파업 기간의 함수다. 또는 파업 예상 기간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힉스의 이론입니다. 그 내용이 밑에 제가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 우상향, 우하향을 여러분들이 바꿔치기 했을 때 잡아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 이거 한 장 예쁘게 그려주시고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으시면 힉스의 이론까지를 여러분들 정리 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5시간에 걸쳐서 노동시장론 총 4개의 파트죠. 노동시장의 이해, 그 다음에 임금이론, 실업이론, 노사관계 이론에 있어서 각각 거의 매년 매회 출제가 되는 논점들 위주로 처음부터까지 쭉 훑었어요.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기본 이론을 한번 쭉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좋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 내가 이쪽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 이쪽 부분은 이해가 좀 될 듯 한데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이제 기본 이론을 통해서 더 자세하고 쉬운 예로 설명을 제가 드린 게 있으니까 그런 강의를 들으셔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의 길이 이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자, 그동안 그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